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의 시험본 6회죠. 인사 1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1급 문제는 내용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 대신에 ERP 부분이 지금 계속 좀 약간 4차 산업혁명 추가된 부분이 좀 뭐랄까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오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RP 문제는 배점이 2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을 그냥 버려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쉽게 풀면은 정리가 좀 됩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생산성은 자유서술식 면접 코멘트, 산행 익명 게시판 등 불만 요인을 뽑아 ERP 인사 대시보드에 반영하려고 한다. 적용 기술로 적절한 것을,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죠. 즉, 그 텍스트를, 게시글에서 텍스트를 뽑아서 대시보드에 반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필요한 거를 가지고 뽑아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데이터 마이닝이라 부릅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라 부른다. 나머지는 4차 산업혁명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갖다가 집어 넣어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서 우리가 계산주의 시대도 있고, 그 다음에 연결주의 시대도 있고, 다양한 시대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산주의 시대는 말 그대로 컴퓨터가 계산기 역할을 했던 시기죠. 그래서 인간이 보유한 지식을 컴퓨터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 기반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연결주의 시대, 지금 2번, 1, 2번은 다 연결주의 시대고요. 3번을 먼저 볼까요? 계산주의 시대 순서대로 봤으니까요. 자, 인간이 보유한 지식을 컴퓨터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현상을 분석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 기반 시스템. 맞는 지문이래요. 자, 그럼 1, 2번에 연결주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연결주의 시대는 1980년대쯤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컴퓨터가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학습하는 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간의 두뇌를 묘사하는 인공지능 신경망을 기본으로 해서 데이터를 학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좀 단점이 있죠. 컴퓨터 성능과 방대한 학습 데이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의 그 파워 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활용이 좀 제약이 됐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연결주의 시대에서는 필요한 빅데이터와 컴퓨팅 파워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좀 잘못된 내용이죠. 자,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2번과 4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입니다. 제가 이거 하다가 한 번 더 만들었네요. 그죠? 밑에 그대로 이어서 가볼까요? 3번. 3번. ERP 도입 목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성은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인사정보가 부서별 엑셀로 관리되고 있다. 4번 규칙이 제각각이라 입퇴사 이력 추적이 어렵고 근태급여, 회계 연계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인건비 오직계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근무자 외근, 출장, 휴가 등 근태 상태를 실시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서 업무 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 ERP 모듈을 도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근태급여 회계의 인건비 집계의 정확성 나온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 직급, 인사코드의 표준화, 데이터 일관성 위에 오직계가 자주 발생한다니까요. 맞는 얘기고요. 폐쇄형 정보 시스템 구성으로 자율성과 유연성 극대화, 잘못됐죠? 개방형 정보 시스템 구성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답은 3번. 4번입니다. 4번은 자주 나왔던 문제. To be process 하면 우리 석, 개, 축, 현 4단계 중에 그저 설계 단계죠. 답은 바로 1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은 5번까지가 ERP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5번까지가 ERP 문제입니다. 5번에 보시면 주식회사 생산성은 분산대, 근태, 급여,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기 위해 ERP 인사를 도입해 추진한다. 인사 조직, 급여, 항목 등의 마스터 데이터 정비와 이행 규칙을 수립하고 코드 표준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합성 점검, 사용자 교육 워크숍, 통한 변화 관리 방안 제시,
근태 승인 급여 산정 절차가 편리한 패키지 우선 선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원활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워크숍 운영을 한다. 괜찮습니다. 도입 기업의 업종 규모 필요 모듈 등 패키지를 선택한다. 괜찮죠. 잘하고 있네요. 데이터 신뢰도 향상을 위한 마스터 관리, 정합성 검증 체계 구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현 시점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유지할 수 있는 현 시점, 즉 단기간에 중점을 두지 말고 가시적 성과에 중점을 둬라라고 있기 때문에 4번은 조금 잘못된 거죠. 지금 현재 기업 프로세스를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지보다는 미래의 발전 가능성과 가시성을 보고서 선택을 해야 된다. 자, 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6번부터가 이제 또 실제 인사 문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문제인데 솔직히 6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6, 7번 문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가셔도 그렇죠.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6번과 7번은 크게 보면 개념을 묻는 문제거든요. 오늘날 기업이 직면하게 된 인적자원관리 환경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과 균형이 중요해졌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졌다. 윤리 경영은 중요하나 기업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아니죠. 요즘에 윤리 경영을 하면 이 윤리적인 내용이 기업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지가 높아져서 재고가 돼서 이익이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 구성이 다양화되었고 그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질문이다. 7번입니다. 인적자원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업무 수행하는 조직원의 전공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스마트 워크의 확산으로 일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죠. 그렇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재택근무도 낼 수 있습니다. 원격도 되고요. 직장에서 성공을 위해 가정생활의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옛날이죠. 여러분들 이게 한 1970년대, 80년대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워라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봉사가 오히려 직장생활보다도 조금 더 중심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3번은 잘못됐다. 그 다음에 지금 4번은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글로벌 인재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앞으로는 더 진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4번도 맞는 질문. 8번입니다. 자, 우리 8번은 위험도, 작업시간, 작업환경, 작업 위험 같은 것들 얘네들은 어느 평가 기준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나온 건데요. 지금 우리가 보시면 숙련요건, 그 다음에 노력요건, 책임요건이 있죠. 여기서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작업 요소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숙련, 책임, 노력, 작업 요소가 있는데 지금 위에서 말한 위험도, 작업시간, 작업환경, 작업 위험은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지금 안 나온 거 있죠. 여러분들 보셨을 때 안 나온 것들은 숙련도는 도전성, 교육, 경험, 몰입, 창의성, 지식,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책임 요소는 관리 감독일까요? 그 다음에 기계 설비, 직무 개선, 원재료의 책임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노력 요소에는 말 그대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 들어가겠다. 그래서 직무평가 기준 요소라 해가지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직무평가의 기준 요소라 해가지고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거 별표 한번 치시고 얘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답은 4번입니다. 9번 문제. 보기에서 주식회사 생산성의 인적자원의 미래 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의 인사팀에서는 최근 5년의 매출 증가율과 채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매출 10%가 증가할 때마다 인력 채용이 5% 증가한다는 패턴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생산성은 올해 매출이 20% 증가할 거라고 예상됨에 따라 계획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얘는 여러분들 보시면 특정 변수와 인력 수요와의 관계를 갖다가 분석한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죠? 추세죠, 추세. 어떻게 뭐가 증가하니까 뭐가 또 증가했다. 그래서 인적자원의 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수를 산정하고 그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가지고 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것, 추세 분석입니다. 답은 1번. 나머지
우리 마코브 체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마코브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업원이 어떤 직무로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대체도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대체도라는 것도 있었고요. 대체도는 우리가 인력표 얘기하는 거고요. 델파이 기법은 말 그대로 뭡니까? 이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력의 수요를 파악하겠다. 브레인스토밍은 우리가 자수비대라고 불렀죠. 자유발언, 수정발언, 비판금지, 대량발언.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입니다. 답은 1번이다. 10번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천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인적자원관리의 기본기능 외에 실무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인적자원관리 분야는 아마 인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기본 개념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확보기능은 채용, 모집, 선발, 인사 이동을 얘기하고요. 그죠? 그러면 1번이 잘못됐죠. 모집과 선발에 대한 내용인데 인적자원 계획하고 그 다음에 조직 개발하는 내용은 여기가 아니죠. 잘못 나왔다. 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보상 기능은 임금관리, 복리후생관리 맞고요. 개발 기능은 교육훈련, 경력개발, 인사고과 맞습니다. 유지 기능도 맞고요. 기본 기능이 직무 분석, 직무 평가, 그 다음에 직무 설계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도 별표 치고 이 별표 치는 건 중요해 어렵다 해서 별표 치는 게 아니라요. 자주 나온다고 해서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11번 선발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정 대상의 취지를 어느 정도 선발 도구에 담고 있는가를 해당 직무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단한다. 괜찮아요. 지원자들이 어떤 면을 측정할 때 동일한 환경에서 측정 결과가 일치하지 이거는 여러분들 타당성이 아니죠. 얘는 뭐예요? 신뢰도죠. 신뢰도 즉 도구가 그 측정 도구가 언제 어디서든지 정확한 결과값을 뽑아낼 수 있느냐가 여기서 말하는 신뢰도를 얘기합니다. 신뢰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도구가 선발 대상에게 적용됐을 때 안정적이고 일관성인 결과를 낼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 안에도 얘도 별표칠까요? 신뢰도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재시험법, 복수양식법, 양분법이 있었고요. 타당 우리 성에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 기준 관련 타당성과 내용 관련 타당성, 구성 관련 타당성도 있다는 거 꼭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적정 배치 방법으로 적재적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자가 되지 않은 거 고능력, 저임금을 실현을 통해서 기업 목표를 달성한다. 고능률 고임금이죠. 여러분들 이거 잘못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 좋은 문구가 나왔네요. 그죠?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꼭 읽어보세요. 13번 선발 의사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선발률이 일정할 때 타당성 개수가 증가하면 예측 수단의 성공률이 증가하게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시험 성적이 미달되어 선발하지 않는 오류를 일종 오류라고 부른다. 자, 우리 여기 13번도 별표 치시고요. 2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일종 오류는 선발해야 하는 인원을 놓치게 되는 오류를 일종 오류라고 부르고요. 이종 오류는 선발하지 말았어야 되는 인원을 뽑는 오류입니다. 원래 이거는 품질 쪽에서 우리가 일종 오류, 이종 오류 많이 따졌던 건데 사람을 뽑을 때도 적용하고 있다. 총 지원자 중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선발하게 되면 타당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선발률이란 총 지원자 중에 선발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발률이 0에 가까우면 1종 오류는 줄어들지만 2종 오류가 증가하고 선발률이 1에 가까우면 1종 오류는 늘어나지만 2종 오류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지금 잘못됐죠? 선발률이 0에 가까우면 2종 오류는 줄어들지만 1종 오류가 증가하고 선발률이 1에 가까우면 2종 오류는 늘어나지만 1종 오류는 줄어든다. 4번이 잘못됐습니다. 반대로 써놨어요. 14번 13번도 꼭 체크해서 보세요, 여러분.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한글로 쓰세요. 괄호는 직무의 수평적 확대를 통해 동일 수준의 유사과업을 추가하여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직무 그쵸? 확대가 됩니다. 확대.
자, 직무 확대가 된다. 내용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직무 확대, 그 다음에 충실화, 그 다음에 분업의 효과, 전문화 여러 개가 있었죠. 여러분들 보시면서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해서는 다양성을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직무 확대가 됩니다. 15번 평가 선정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직급, 직종, 직군별로 평가 요소 및 가중치를 달리한다. 당연한 얘기. 객관적 고가 요소를 선정하고 명확한 정의를 부여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폭넓은 범위를 막론하는 일반적 특성을 평가 요소로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단일한 특징, 즉 특별한 특징을 가진 요소를 갖다 평가 요소로 선정해야 되겠죠. 폭넓은 범위를 막론하는 일반적 특징을 갖다가 평가 요소로 놓으면 차별화가 어렵겠죠. 평가가 좀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잘못됐다? 3번이 잘못됐다. 16번입니다.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걸 고르세요. 여기도 별표 한번 칠까요? 자, 평가 능력이나 성과를 실제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거. 관대화죠. 관대화 경향입니다. 자, 우리 관대화, 엄격화, 그 다음에 중심화 경향은 세트처럼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평가자가 피평가자 어느 한 면의 기준으로 다른 것까지 평가를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영향을 줘버렸다는 얘기죠. 하나의 평가 요소가 다른 것에 영향까지 줘서 좋게 평가를 만든 겁니다. 이거 우리가 현혹효과, 후광효과, 헤일로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럼 관대화, 여기 있네요. 관대화, 현혹효과. 답은 4번이네요. 자, 중심화 경향은 우리 보통 설문지에서 중간에 3점 찍는 게 중심화 경향이고요. 엄격화는 가혹화 경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원래 시간적 오류하고 논리적 오류, 상동적 오류도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출제 빈도는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최근에는.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 주식회사 생산성의 인사고과 평가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 인사관리의 평가 오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가자가 평소 노동조합을 생산성 발전 조직으로 보지 않고 투쟁적이고 해명 끼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대요. 그래서 노조에 가입된 사람의 능력과 업적을 낮게 평가합니다. 평가자가 특정 종교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이를 갖다가 평가에 반영한다. 지금 이걸 우리가 어떠한 집단이라든가 대한 지식,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집단은 학교, 종교, 지역, 국가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렇죠. 상동적 오류라고 부릅니다. 오류 문제도 두 문제가 나왔네요. 18번 보기에 적용된 주식회사 생산 IT 승진 기준과 관련이 깊은 요소는 무엇입니까? 주식회사 IT는 업무 사기 진작과 성과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의 근속 연수와 조직 경험을 중심으로 한 연공 승진 제도에 성과주의 기반의 승진 제도로 전환했다. 이에 직원 성과, 조직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며 일정 기간 근속한 직원이라도 성과가 부족하면 제외된다. 이는 장기적인 조직 안정성과 직무 충성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압박이 높아진다. 지금 여기서는 뭘 따지겠다는 거예요? 실적이죠. 실적, 성과. 그러면 근속연수 아니라 했고요. 연공 아니라 했고 안정성 아닙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인사 담당자의 역할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19번 같은 문제는 저는 솔직히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책을 좀 써볼까 하는데 여기서 원래는 빼는 내용이에요. 제가 빼놨던 내용. 인사 담당자의 역할이라고 해가지고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지 않고도 그냥 순수하게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인사제도 및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기능이 있대요. 그 인사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하부 조직을 설계해야 된대. 그럼 뭐예요 이게? 관리 전문가죠. 관리 전문가. 관리 전문가의 역할이다. 애울 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딱 70점 정도 맞고 합격하는 그 시스템을 원하신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은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모두 숙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김에 19번은 문제 나왔을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하는 거지 절대 애우지 마라. 자, 그 대신에 20번은 별표 치고 보겠습니다. 홀이 경영무용 단계인데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탐색 단계에는 조직 구성원은 자신을 인식하고 학교 교육과 직장 경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적합한 직업을 찾게 됩니다. 자, 1단계를 우리가 뭐라 하냐? 주체 형성 단계 또는 정체성 단계죠. 그래서 경력 욕구, 여기서 말하는 경력 욕구는 뭐예요? 그죠? 주체 형성입니다. 주체 형성. 주체 형성 단계다. 자, 2단계는 특정 확립 단계로서 특정 직무에 정착하는 친교성의 단계죠. 3단계는 유지 단계로서 중년의 위기라고 불렀던 생산성의 시기고요. 4단계는 쇠퇴 단계로서 은퇴를 준비하는 통합성의 단계다. 교과서 보시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는 정체성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여러분. 정체성. 1단계 전체성, 2단계 친교성, 3단계 생산성, 4단계 통합성이죠. 21번 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족수당은 법으로 지급이 의무화된 법정 수당이다. 여러분들 가족수당은 우리 약정이라고 부르죠. 약속에 의해서 정해진 약정수당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50%를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수당이라고 있죠. 연장근로는 50이고요. 야간근로는 100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해고 예고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31분을 지급해야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이 맞는 지문. 휴업수당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기준해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임금이죠. 여기서 잘못했다. 나머지는 다 잘못됐으니까 여러분들 이 임금 기준도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임금에 대한 내용을 갖다 정리할 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잘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도 별표 한번 칠까요? 22번도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화폐 단위가 물량으로 산정되는 방식이며 표준 노동시간 대비 절약된 시간분을 성과분으로 나눠서 배부하는 제도다. 근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는 노사 간의 몇 퍼센트 비율로 나눠서 갖는다. 이게 포인트라 했죠.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인프로 쉐어 플랜입니다. 인프로 쉐어 플랜이다. 우리 스켈런 플랜은 인건비 절약분을 갖다가 다시 성과급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이었고요. 러커 플랜은 부가가치에 따라서 증대를 목표로 하고 이걸 갖다가 부가가치를 가지고 분배하는 시스템이었죠. 그 다음에 이윤 분배 제도라고 나오는데 이윤 분배 제도는 기존의 보상적인 결산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암기해야 될 것이 꽤 많더라. 23번입니다. 보기 주식회사 생산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리후생의 설계 원칙은 무엇입니까? 생산성은 복리후생 제도를 개편하며 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현재와 미래 지불 능력 범위. 자, 우리 복리후생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 원칙 중에서 우리가 그렇죠. 지불할 수 있느냐? 그죠? 지불 능력의 원칙이 되겠네요. 자, 24번.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분류과세 이자소득, 분류과세 배당소득, 분류과세 연금소득, 분류과세 기타 소득이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이란 원천징수 의무자와 소득자의 인적 상황과 소득 금액 시기, 금액을 갖다가 기재한 과세 자료를 얘기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설명이 조금 약간 섞여놨죠.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의 인적사항, 소득 금액의 지급 시기 얘를 갖다 하는 건 지급명세서죠. 여러분들 원천징수 영수증이 아니라 지급명세서입니다. 잘못 설명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우리 뒤쪽에 소득세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추가 제출해야 될 연말정산 제출 서류가 2개가 있었어요.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주시라. 원천징수도 2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었습니다. 완납은 미리 낸 돈으로 끝 복권 당첨 금액을 내게 했었고요. 예납적 원천징수는 그죠, 연말정산이었죠. 25번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을 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 직원 해당되죠. 그 다음에 60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몇 살입니까?
그죠?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로 바뀌었죠. 바뀐 지 한참 됐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다. 그래서 한식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 대상 아닙니다. 1번, 2번, 4번은 맞는 질문, 3번은 잘못됐다. 자, 저는 26번은 이거는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6번은 솔직히 이거는 이렇게 내라는 얘기는 만약에 이걸 안 봤으면 틀리라고 낸 얘기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알고만 계세요. 세율 24%입니다. 그래서 6에서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 뭐 얘기 나오는데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다. 몇 퍼센트? 24%. 26번은 틀려도 상관없는 문제다. 27번 생산성은 소비자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장조사 시 일용직 사활을 활용하였다. 20만 원을 받았대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만 원을 그죠? 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얼마 빼주라고요? 15만 원을 빼주시고 여기다 곱하기 6%를 하면 되죠. 그리고 나온 값에다가 다시 곱해줍니다. 1-55%를 하고 거기다 근로일수를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럼 얼마 나와요? 계산 다 해보시면 얼마 나온다? 1350원 나온다. 27번도 별표해 주시고요. 27번이 예전엔 진짜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28번 근로시간제 유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근로시간제 유형은 무엇입니까?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자연과학 분야, 정보처리 시스템의 설계 및 분석 업무, 신문기사의 취재, 방송, 제작, 사업 등과 같이 업무 수행 방법이나 수단, 시간 배분 등이 근로자 재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시간보다 성과의 근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보는 제도를 물어봤어요. 답을 줬어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그렇죠. 재량 근로시간이라고 재량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자, 29번 전국적 또는 지역적 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와 개별기업 사용자 사이, 지금 노조는 단체가 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는 단체가 작죠. 그러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대각성 교섭이라고 부릅니다. 자, 30번 경영참가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업원 지주제도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회사 주식을 유상 또는 무상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하고 근로자를 주주로서 참가시키는 제도이다. 맞는 질문. 스켈론 플랜은 인건비 절약분. 맞는 질문. 러커 플랜은 부가가치에 대해서 배분하는 제도. 맞는 질문. 노사협의 제도는 노동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기업의 최고 결정기관에 직접 참가하여 기업 경영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설명이 좀 이것도 여러 개를 섞어놨죠. 노사협의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좀 섞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노사협의제도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노사 쌍방에 관심이 있는 사항으로 보통 단체 교섭에서 취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노사가 협력하여 협의하는 제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단체 교섭에 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서로 협력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조건에 결정이 있는 근로자가 상시 30인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갖다가 짜집게 해놨다. 답은 4번이네요. 자, 그러면 얘는 엄연히 따지면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는 노사 공동 결정 제도라고 보셔야 되겠죠. 31번 배우자 출산, 휴가, 남녀 고용평등법에 대해서 괄호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고르세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며칠?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다는 건데 이것도 X 이런 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엽적으로 나와서 그래요. 자, 32번 근무 방식을 쓰세요. 가정과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종업원에게 매우 유리하다. 근로자는 워라밸을 실행시킬 수 있고 근무 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전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때문에 직무들이 상호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는 협동 가능성, 업무 효율이 높다. 단점, 교대 근무가 없는 작업자의 경우에는 작업 설비 활용도가 낮고요. 5일에서 4일로 줄어들 경우에는 불만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1일 10시간 혹은 그 이상의 근무로
저녁 자유시간이 단축이 일어날 수 있다.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집중 근무시간제라고 부릅니다. 집중 근무시간제, 집중 근무제, 집중 근무제라고 부르죠. 정확한 용어는 집중 근무제.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그 근무시간제도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직무 공유제, 탄력 근무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교대 근로시간제 나와 있고요. 뭐 20시간 선택적 근무제, 원격 근무제, 파트타임제, 비정규직제 거기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조금만 더 살을 붙여서 만든 거라 집중 근무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한글로 쓰세요. 괄호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해당하는 권리 형성, 유지, 변경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임금 인상이나 단체 협약, 갱신, 체결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쵸? 이익 분쟁입니다. 자, 한번 봤는데 지역적인 문제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틀리라고 낸 문제 한 두세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급은 항상 5문제에서 6문제 정도를 손을 못 대게 나올 수도 있다. 그 5문제, 6문제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머지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를 잘 풀어서 합격하는 게 1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하는 점수 수준은 80점대 맞으시면 잘 맞고 계신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서 커버해야 된다? 실기에서 커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이론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실기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